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의 박기웅입니다. 자, 같이 손을 늘어주시고 자, 이번 강은 이제 그 생명공학, 그 다음에 생물학과 인간의 생활, 우리들의 3권 164페이지입니다. 하이탑 3권의 164페이지 생물학과 인간의 생활인데, 일단 이제 생명공학 그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그 생물학이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이 발달돼 왔고, 이제 이번 다음 강은 이제 생명공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64페이지 내용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 내신이든 아니면 뭐 수능이든 뭐 이런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내용들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논구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아무래도 좀 포괄적인 지식들, 깊은 지식은 아니야 사실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깊은 지식은 아닌데 좀 넓은 지식들 있지. 교양인이 될 수 있는 거, 그지? 그 정도의 지식들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라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이거마다 로마 시대 거기 보면은 164페이지 로마 시대 들어가고 뭐 중세, 뭐 그리스는 우리가 이긴 팀이네. 자,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시대들, 근대 이후 뭐 현대, 이런 걸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과학이 어떻게 발달돼 왔는지, 특히 생물학이 어떻게 발달돼 왔는지, 그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어. 164페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니네들이 읽어봐도 되는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165페이지부터 생물학이 인간에게 미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생물학이 발달해 오면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자, 이제 그 과정인데, 생물학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오 마이 갓! 이 신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생물을 창조했다라고 이제 믿는 그, 뭐라고 하냐, 창조론? 창조론에 반해서 진화론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지? 또한, 진화뿐만 아니라 한 페이지 넘겨봐. 166페이지 말고, 166페이지네. 그 세균이라는 거 있지,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미생물이 또 발견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죽어나간단 말이야.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상당히 많이 죽어나갔어. 미생물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발견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약물을 이제 개발했지. 항생제 같은 경우. 그지? 그 다음에 현대 생물학의 이제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유전학이죠. 유전학. 그러니까 유전학이 발달함으로써 유전학, 뭐 진화학, 미생물학, 유전학 이런 게 발달됨으로써 인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은 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진화를 통해서 어떤 생명체를 또 만들게 되는가, 그지? 그다음에 미생물을 통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현재잖아. 근데 이제 미래에 이 학문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야. 예를 들면은 그 생명공학을 통해서 이제 유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진 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후대들, 우리의 후손들은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한 놈들이 태어날 수 있어. 유전적으로 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미생물 정도는 가뿐하게 이제 제압이 되겠지. 그러니까 후대, 이제 미래를 그린다면 이제 문제되는 건 이제 뭐 우리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그 죽음의 요인이 되고 있는 뭐 암이라든가 성인병, 무슨 뭐 뇌졸중이라든가 심장 이런 계통들이 이제 또 생물학과 관련돼서 우리 의학과 관련돼서 이제 많이 좀 발달이 되겠지, 그지? 뭐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미래까지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생각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봐두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65페이지에 진화론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생물 2 단원에 들어가면은요 자세히 배웁니다. 근데 생물 2를 니네들이 안 하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하잔 말이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할게. 그 진화론의 발달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 또 나오네. 우리가 자, 그리스가 나오고 그리스 뭐 플라톤 누구냐 그것도 뭐 제우스. 이번에 여러분들 지난 뜨거운 열기의
그 월드컵이지. 그때 이제 그 그리스의 모든 신들이 다 총출동했대. 근데 이제 우리 팀은 이제 단군 오빠가 이제 응원하고, 그래서 뭐 신들을 다 제압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시 단군이 짱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 시대에 뭐 별거 없고, 라마르크 한번 볼래? 라마르크의 용불용솔 있지. 아무래도 이제 진화에 관해서는 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솔. 라마르크의 용불용솔이 뭐냐면,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느낄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 안 쓰면 돌된다. 이건 당연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부분들이 발달돼. 쓰는 부분들이 많이 발달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사리 하면 연상되는 게 제 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사리 같은 내 손 굉장히 발달이 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손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을 안 쓰고 살아왔어요. 저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 이렇게 살아오는데 얼굴은 좀 큽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피디님 무지하게 비웃는데 오늘 출연합니다. 드디어 거의 비슷합니다. 제 얼굴. 하여간 그래가지고 긴장하셨습니까? 자, 어쨌든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게 용불용솔이에요. 거기 그림 보세요. 원래 기린의 목은 짧았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린의 목이 짧아가지고 높은데 못 따먹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목을 늘리기 시작한 거야. 늘려가지고 늘리다 보니까 점점 길어졌어, 진짜. 그래가지고 자손을 낳았더니 긴 목에 기린이 나왔다라는 게 용불용솔의 주된 내용이야. 그럼 뭐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후천적으로 얻어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요새 이거 문신만 해야 돼? 그 문신을 하게 되면 후천적으로 네 새끼들이 문신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건 획득형질이야.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형질이란 말이야. 응? 공부 열심히 하다 눈이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흉터가 딱 생겼어. 그것들은 후천적으로 얻어진 거지. 절대 자손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은 라마르크는 획득된 게 후천적으로 획득된 게 유전된다라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거야. 어쨌든 간에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라는 거. 이거 사실 지금도 통용은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저 깊은 동굴 속 또는 깊은 바다 속에 눈이 필요 없지. 눈은 안 쓰니까 퇴화됐다. 이런 것들이 다 용불용솔로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는 다윈이 나오지. 그 표에서 다윈의 자연선택설.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설득력이 있었지. 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는 거야. 키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중간 놈도 있고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이 있는데 아무래도 큰 놈이 선택돼서 살아남았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생존 경쟁이 있었는데 작은 놈은 도태됐다. 큰 놈, 키 큰 놈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키 큰 놈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키 큰 놈을 낳아가지고 지금의 긴 모가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린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지. 물론 유전의 원동력은 밝혀내지 못했어. 다윈은. 근데 가장 합당한 진화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선택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65페이지에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서 과잉 생산됐고 생존 경쟁을 해서 적자 생존, 적임자가 생존한다. 그지? 만약에 우리 자연선택설을 우리에게 만약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겠냐 이거지. 지금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상당히 과잉 생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험생들이. 그지?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나 대학 입학할 때는 대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대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수험생은 지금보다 더 했어. 나 고등학교 때는 한 반에 70명이었으니까, 니네들은 글쎄 모르겠다. 한 30명에 35명? 근데 우리는 70명이었다고, 70명. 한 반에. 우리 선배들 때는 더 했지. 뭐 1부반, 2부반 해가지고 무슨 뭐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곳에서 애새끼들이 무지하게 많았어. 물론 학교가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쟁 자체가 상당히 심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대학은 위로 갈수록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정말 적기 때문에 이 수많은 애들이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였죠. 그런 경쟁 체제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기성세대, 기존 세대들이 뭐 많이 있지.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대학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미 대학교는 충분히 모든 애들이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이제는 그 경쟁의 질이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 맞지? 그래서 무슨 사교육이니 공교육이니 하는 이런 논란 자체는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느냐, 낫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지 대학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매스컴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무슨 뭐 재수공화국이니 어쩌니 이런 그 얘기들도 뭐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그 선택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재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그지? 자기가 선택한 삶이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오히려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건 오히려 그 개체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지? 나중에 좀 더 경쟁이 치열한 사회로 나갔을 때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러니까 생존 경쟁, 이 자연 선택설을 따르자면은 조금 더 나은 그런 우위를 점해야지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지. 맞잖아. 내가 지금 고스란히 적용을 시켜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배우려고 그러고 좀 더 나은 기술을 습득하려고 그러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서 내가 이거 다른 녀석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 녀석이 소위 말해서 이제 대우를 받고 또 스타도 되고 뭐 얼마 전에 그 우리가 우승했잖아 월드컵, 그지? 그래가지고 그런 그 축구 선수들 봐도 경쟁력, 기능을 키우고. 뭐 스포츠 스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아무래도 바로 이런 생존 경쟁에서 좀 살아남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더 치열하게 전개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지 뭐. 생물학을 적용시켜 보는 거야. 알겠어? 괜찮아. 여러분들 평범하게 살아도 돼.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 그냥 엄마, 아빠 해도 돼. 알겠어? 요새는 엄마 아빠 되기도 힘든 세상이니까 그것만이라도 꼭 꿈을 이루길 바란단 말이야. 알겠어? 자,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선택설 말고도 격리설이라는 게 있고 산맥이나 바다로 격리돼서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돌연변이설도 있지. 사실 이제 자연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형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진화론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가지고 지금의 진화가 되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화론이 즉 진화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게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라는 걸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한번 제가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 그 다음에 넘겨서 166페이지에 진화론이 미친 영향.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다. 진화론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론 같은 그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라는 거.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 맞잖아. 생각을 해봐. 그지? 그 다음에, 개량을 해서 새로운 종들을 만들어냈다. 인위적으로 개량한다. 그지? 인위적으로 개량했다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 경쟁을 통한 발달. 이런 것들도, 이 진화론에 의해서 입각해서 이제 생겨난 것들이다. 그리고, 지금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해. 주변을 딱 돌아보면 니네들 주변에 상당히 많은 생물 종들이 있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그래서 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화론을 믿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요. 믿는 학생들도 있고, 뭐 아니면 둘 다 채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과생이고, 맞죠? 이과생이고, 그 다음에 이공계로 이제 진학을 합니다. 그죠?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미생물의 발견. 이 미생물 중에서 이게 상당히 인류의 역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나 어렸을 때, once upon a time, 자, a long time ago,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어렸을 때는 한 4, 50년 전에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 어렸을 때 한 10년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염병, 세균에 의한 전염병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진짜 홍역으로도, 결핵으로도, 무슨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콜레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때가 무슨 몇 년도일까? 70년대일까? 80년대일까? 1960년대일까? 50년대일까? 자, 여튼간에 미생물의 이제 발견의 역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생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옛날부터 논란이 많았어. 옛날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은, 생물은 저절로 생긴다. 이렇게도 주장했었거든. 아주 오랜 옛날에. 생물은 그냥 없는데 저절로 생긴다 얘기했고, 그게 아니고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긴다라는 생물 속생설이라는 게 있어. 이걸 부정하고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긴다라는 걸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스테르야, 파스테르. 이거 빅히트 쳤지. 대박 쳤어. 대박 쳐서 이제 우유에서 차렸는데, 파스테르가 요렇게 S자형 플라스크에서 여기에 고기즙 끓여가지고 딱 냅뒀더니 아무것도 안 생겨. 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여기에 갇혔거든. 여기에 가둬졌거든. 미생물들. 즉 곰팡이 씨앗이라든가 세균들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생겼어. 그런데 어때? 요렇게 딱 잘라놓으니까 여기서 미생물이 생기더라는 얘기야. 미생물이 들어가서 미생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파스테르가 생물 속생설을 확립하게 됐다. 즉 생물은 생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병을 일으키는 놈들이 세균이다. 세균의 이제 존재를 이제 알아내게 된 거지. 거기 보면은 처음 관찰한 사람이 레베누크고요. 레베누크라는 사람이 이제 현미경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제너 있지, 제너가 종두법 된 거라면 좀 쳐줘. 종두법. 그 천연두라는 거 있어. 천연두.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상당히 그 끔찍한 병 중에 이제 하나였고, 이제 치사율도 높았는데 마마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지. 홍역과 더불어서. 그래서 얼굴에 이제 곰보가 생기고 막 이렇게 이제 만드는 후유증이 좀 컸던 건데, 이 천연두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소에도 천연두가 있었어. 소의 천연두, 그걸 우두라고 그래. 우두. 이제 근데 그러니까 소 치는 사람들이, 소를 기르고 소를 치는 사람들이 우두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우두 있지. 소에서 걸리는 소의 천연두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천연두에 안 걸리더라.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제너가. 그래서 소의 천연두인 우두의 고름을 사람에게 넣어준 거지. 애새끼한테. 애새끼한테 넣어주고 나서 천연두를 이제 감염시켰을 때 안 걸린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예방주사지. 예방주사. 오케이? 그래서 소의 천연두를 일으키는 그 균이나 사람의 천연두를 일으키는 그 균이나 모양이 같았어. 그래서 그 균의 시체가 바로 고름이었잖아. 그걸 사람에게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사람 몸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항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었겠지? 맞아? 그러니까 실제 쌩쌩한 천연두 균이 들어가도 병에 걸리지 않게 되더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종두법이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그 예방주사를 맞춘 사람이 바로 제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우리나라는 서경이 아저씨가 이제 도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테르에 대한 지금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흐라는 아저씨가 이제 결핵균, 콜레라균, 뭐 어쩌고 내가 얘기했는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거 알아두세요. 제너가 종두법 했다. 빨리 넣어줘. 제너는 종두법,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천연두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파스테르는 생물 속생설 확립. 됐지? 반드시 미생물이 들어와야지만이 썩는다. 부패된다. 알겠지? 생물 속생성 확립. 그 다음에 플레밍 알아줘. 플레밍. 자, 이 세균학자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샤를레이 배지 있지? 배지에다가 이렇게 세균들을 막 이렇게 해놓고 배양을 해놨는데 이 세균들이 막 번졌는데 곰팡이가 핀 거야. 여기에 곰팡이들이 폈어. 그래서 곰팡이 펴서 이제 버리려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여기 주변에, 곰팡이 핀 주변에는 세균이 전혀 없던 거야. 이상하게. 곰팡이 핀 주변에는 세균이 안 자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추출한 거지. 푸른 곰팡이 추출한 게 바로 뭐다? 푸른 곰팡이야, 이거. 푸른 곰팡이. 그래서 페니실린인데, 이 페니실린의 기능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잘 봐요. 이 세균들은 말이야. 세균들은 뭘 갖냐면, 제일 바깥쪽에 세포벽을 가져. 세균이 우리 몸하고 다른 게, 우리 몸 세포는 세포벽 없다. 우리 몸은 세포벽이 절대 없어. 알겠지? 그냥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고, 뭐 DNA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세포 소기관들 막 있어. 그런데 세균은 말이야. 세균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을 만들 때 뭐가 쓰이냐면 일꾼이 쓰여. 효소가 쓰여, 효소. 알겠냐? 자, 이렇게 생겨먹은 효소가 있는데, 효소가 열심히 세포벽을 날라다가 쌓고 점점 두껍게 쌓고 해서 세포벽을 딱 만들면 견고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이 효소에 작용하는 부위를 막아버려. 이렇게. 페니실린이 딱 들어가서는 이 효소 작용하는 부분을 딱 틀어막아버려. 그럼 이 효소가 기능하겠니, 못하겠니? 못하지. 못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세포벽이 합성이 안 돼. 세포벽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사이사이 뚫어진 쪽으로 얘네들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져 버려가지고 터져서 죽어버리더란 얘기야. 알겠냐? 그러니까 세균 죽이는 약. 바로 항생제가 된 거지. 알겠어? 페니실린이 최초의 이제 항생제가 되는 거지. 자, 우리 몸에 세포벽도 없지. 거기다가 또 이런 세포벽 만드는 요 효소도 없지.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에는 영향 줘, 안 줘? 안 주는 거지. 이 세균만 잡아먹는 데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야, 세균이 시간이 지나니까 지들도 회의를 한 거지. 야, 안 되겠다. 저 새끼한테 무작정 당할 수만은 없겠다. 해가지고 세균의 이제 주 DNA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라스미드라는 아주 작은 고리형 DNA가 있어. 이 작은 고리형 DNA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우연히 만들어낸 물질. 자, 봐봐. DNA 일부 유전자야. 자, 이건 필수적으로 꼭 암기하라고 내가 무조건 얘기했다. 생물 1, 2 하든 뭐든 1, 2. 알겠지? 유전자는 뭐다? DNA의 특정 부위, DNA의 일부분, 반드시 뭘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다?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다. 알겠냐? 따라서 이 플라스미드의 유전자 있지? 특정 부위, DNA 일부분. 이 부분에서 특정 단백질, 요런 단백질이 만들어졌죠. 요런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얘가 페니실린이 딱 들어왔지. 요렇게 생긴 놈. 요 페니실린이 딱 들어왔더니 페니실린이랑 얘랑 결합하는 거야. 페니실린이랑 딱 결합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페니실린이 기능하니 못하니? 이 페니실린이 들어와서 이 놈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 효소랑 붙어서 세포벽 합성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와서 얘랑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 이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이랑 결합하니까 얘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돼. 이 효소는 자유로운 몸이 되니까 열심히 세포벽을 만들어서 다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이 세균은 페니실린 넣어줘도 살아 죽어? 살지. 당연히 살겠지. 이러한 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생제에 뭐가 생겼다? 그렇지. 내성이 생겼다. 내성균이라고 그래. 항생제 내성세균. 알겠어? 견뎌내는 성질 또는 저항성 세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냐? 이런 원리야. 항생제가 기능하는 걸 방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뭐가 있기 때문에? 내성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페니실린 계통이 또 암페실린이라고 있어. 암페실린 내성유전자 또는 페니실린 내성유전자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이러한 세균, 이 내성균은 안 되겠다. 암페실린이나 페니실린 같이 세포벽을 망가뜨려가지고 죽일 수는 없겠다.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항생제를 사용하게끔 이제 항생제를 개발해서 또 만들었어. 이게 바로 최초로 만들어진 항생제이기 때문에 first graduation, 오케이. 1세대 항생제라고 그래. 1세대. 그 다음에 안 듣는 놈이 나타나니까 2세대로 세컨다리, 2세대 항생제라고 그래. 좀 더 강해진 거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택한 거야. 다른 쪽으로 이제 공격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다른 쪽 공격 들어가는 놈 망했더니 또 그놈을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냈어. 또 내성이 생긴 거야. 우리 인간은 또 3세대를 만들고, 또 세균은 방어물질 또 만들었어. 4세대 만들고, 4세대, 5세대, 6세대, 10세대. 자, 쭉쭉쭉쭉. 이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지. 지금, 글쎄요, 4세대 이상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4세대까지 제가 이제 듣긴 들었는데, 하여간 가장 이제 점점 강력해지고요. 점점 내성 세균에 대항하는 그런 항생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가장 강력한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거죠. 슈퍼박테리아. 어차피 생쥐에도 슈퍼생쥐 있고요. 인간에게도 슈퍼맨이 있습니다. 여자는 원더우먼, 원더걸스. 자, 당연히 박테리아 세계에도 슈퍼박테리아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슈퍼박테리아. 알겠죠? 얘는 균의 대장균한테도 말 안 듣습니다. 자, 슈퍼박테리아는요, 어떠한 놈에도 죽지 않죠. VRSA, MRSA,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합니다.
메타실린인가요? 레지스탕스. 그지? 요거는 반코마이신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는 저항성이지. 그러니까 요게 뭐 초강력 이제 항생제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저항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슈퍼박테리아. 자, 이건 뭐 일본에서는 뭐 상당히 뭐 병원에서 많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병원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병원에서 이제 항생제를 남용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항생제 안 죽은 세균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그 내성 유전자를 교환한대. 세균들이 모여서 내성 유전자를 막 교환하고 플라스미드 있지? 플라스미드가 복제돼가지고 내성 유전자 내 거 가져, 네 것도 줘 해가지고 서로 유전자들이 막 모이니까 하나의 세균들이 여러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을 갖게 돼. 알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 여기에 이 플라스미드가 있는데 A에 대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 그다음에 B에 대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 C에 대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 그러면 얘는 A나 B나 C 항생제 배지에서 항생제가 있는 배지에서는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새로운 항생제인 D를 첨가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은 살아남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유전자, 내성 유전자를 서로 막 공감하고 교환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서로 막 퍼가고 막 그래. 도토리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성에 대한 항생제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항생물질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세균성 염증 치료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나오죠. 어디에 좀 잘 들었냐면요. 이 플레밍이 좀 발견한 게 어디에 많이 잘 들었냐면은 환원균이 있죠. 환원균. 환원균이 밑에 개념 보충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나 아니면은 그 오른쪽에 166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환원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처나거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노랗게 곱는 거 있지. 노랗게 곪을 때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균이 환원균인데 실제 이름은 이제 포도상구균, 황색 포도상구균 또는 연쇄상구균 뭐 이렇게 얘기해. 노란색의 포도들 같이 황색 포도상, 포도 모양의 동글동글한 구균. 얘네들이 막 증식하면 노랗게 곱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환원균은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기 걸리고 나서 후유증 중에 요 안에 여러분들 해골 바가지 있죠? 해골 바가지 안쪽에 보면 요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어. 저도 어렸을 때 잠깐 여기에 이제 콧물을 담아 놓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비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건 뭐 어떻게 신께 따져야 되는 거죠. 새는 골격이 있잖아. 골격이 대부분 다 비어 있어. 그 안쪽이 텅텅텅 비어 있어. 가볍게 하기 위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요런 우리 해골 바가지 군데 비어 있는 데가 있어. 거기다 넣을 건 없어. 넣을 게 없어서 그냥 비워놓은 거야. 그냥 뭐 거기다 뇌를 넣을 수도 없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은 거고 여기 빈 공간에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글로 기어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다 콧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원균까지 같이 들어가면 누렇게 곰마요. 여기 안에서 고름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것이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질질 훌찌락훌찌락 거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축농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 축농증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제 증세가 이제 좀 심해집니다. 사실 멀쩡한 애들도 이제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제 콧물 같은 게 나오려고 그러고 이제 이게 모이게 되니까 좀 심해지는데 이게 고개를 들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증세에서 사라지고 이제 그런데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수험생 시절에는 콧물이 훌쩍훌쩍 나오더라도 참으시요. 나중에 저 대학 들어가면 고개 숙일 일도 없어요. 이제 무조건 빳빳하게 하고 다닙니다. 이제 알겠어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이제 돌아다닌다는 얘기지. 자,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세균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왁스면 마지막으로 왁스면 보시면은 스트랩토마이신 나오지. 스트랩토마이신. 이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흙 속에 무슨 균이 있냐면 방선균이 있어. 방선균. 뭐 우리를 크게 무슨 어렵게 하는 균은 아니야. 어렵게 하는 균은 아니고 이런 방선균들이 있다. 그래서 요 균으로부터 이제 또 우리가 채취라는 게 스트랩토마이신이야. 무슨 균에 탁월하냐면 결핵균에 탁월해. 아, 균들끼리 서로 죽이는 맞아. 미생물끼리는 서로 지네들끼리도 싸워.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에 50에서 60조 개의 세포가 있지. 맞지? 그런데 세균은 100조 마리나 돼. 알겠냐? 아니, 세포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보다 세균이 더 많아. 똑바로 봐, 나를. 내가 사람으로 보이니 세균으로 보이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 세균이 말하고 있는 거니. 자, 100조 마리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우리 몸의 세포라면은 세균은 요만하고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작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100조 마리 있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주로 어디 있냐면 상피에 많아. 상피. 상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겉에 있는 걸 얘기해. 지금 피부도 상피라고 보면 돼. 어떻게 보면. 피부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는 거야. 아무리 빡빡 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응? 너무 깨끗이 닦지 마. 이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좋은 세균. 우리들하고 같이 살라고 하는 그런 세균들이야. 그래서 걔네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사랑으로 좀 많이 다뤄주세요. 먹을 거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때를 밀면은요, 세균 먹을 게 줄어드니까 가끔씩 미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알겠어? 어디에 많냐면 주둥이부터 똥꼬까지 이제 많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주둥이 똥꼬가 많은데, 그래서 니네들 그 입에 자잖아. 자면 이제 입을 딱 이렇게 봉하고 자잖아. 그지? 봉하고 자면은 니네들 알다시피 산소가 많을 때 번식하는 세균이 호기성 세균이야. 걔네들이 분해해서 나오는 물질들은 별로 냄새가 안 나.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자잖아. 그러면 이제 혐기성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어. 혐기성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면은 냄새가 심한 악취 이런 걸 만들어내.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꾹 다물고 자다가 다음날 입을 이렇게 하면은 알지? 그 냄새들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전에 양치를 하고 자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세균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니네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모가지 뿐만 아니라 이 입 천장 해가지고 거기 상피들 있잖아. 걔네들도 이 각질처럼 계속 죽어나갑니다.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 따라서 니네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상피 세포들은 죽어. 계속 죽어. 그럼 죽은 상피 세포들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는 안 죽지만 세균에 의해서. 근데 죽은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치약 가지고 무슨 여기 있는 세균들 다 죽이고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입 천장도 닦아야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긴 그 칫솔 가지고 이렇게 식도까지 닦아야 돼. 그래야지 냄새가 안 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입에서부터 똥꼬까지, 즉 장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에 살고 있는 이 세균들이, 유익한 세균들이 죽었을 때 우리 배탈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배탈 많이 나고 설사도 많이 합니다. 여름철에 식중독도 많이 걸리고. 항생제가 왜? 여기 있는 장에 있는 유익한 균까지 죽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피부에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곰팡이들 같은 게 잘 안 자라요. 곰팡이가 피부병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제 곰팡이가 막 자라가지고 무점 같은 경우, 무점인데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만약에 항생제를 딱 처리해버리면 피부에 있는 유익한 세균이 죽는 거지 곰팡이가 죽진 않아. 곰팡이하고 세균은 다른 놈이거든. 그래서 곰팡이를 죽이진 못하고 세균 죽이니까, 세균이 없어지니까 곰팡이들이 더 잘 번식하게 돼. 그러니까 피부병, 습진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세균끼리도 경쟁을 하고요. 세균과 곰팡이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몸뚱이에 있는 세균을 믿으세요. 알겠어요? 믿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그 세균들에 의해서 곰팡이라든가 나쁜 세균들이 다 물리쳐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저분한 환경에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항원이 들어왔죠.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즉 세균이라고 칩시다. A 세균이라고 할까요? A. 오케이. A 세균이라고 그러면요. 이 세균의 겉부분에 요렇게 생겨먹은 놈들이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생겨먹은 놈들. 자, 이렇게 생겨먹은 놈들이 바로 뭐냐면 항원 결정기라고 그래. 항원 결정기. 즉 우리 몸에는 없는 놈들이야. 우리 몸에 없는 놈들이니까 이것들을 인식해가지고 여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겠지. 누가? 우리 몸에 있는 B림프구가. 그지? 됐지? 자, 그런데 자, 이런 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대항한 항체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억해 놓고 있어. 기억세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항하는 항체들 만들어 놓고 있어. 여기에 대항하는 것도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B항원이 들어왔어. B항원. 또 다른 세균이 들어왔어. B항원이 들어왔는데 얘는 요런 항원 결정기에다가 요런 항원 결정기에다가 요런 항원 결정기도 갖고 있었어. 요런 항원 결정기도 갖고 있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처음 들어오는 거니까 새롭게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얘는 말이다. 얘는 전에 어디선가 봤는데? 그렇지.
A라는 항원이 들어옴으로써 만들어져 있던 그 항체, 즉 그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속하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신속하게 만들어서 얘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항원에 노출된 상태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런 경우의 애들은 이렇기 때문에 많은 항체들이, 많은 기억세포들이 존재함으로써 굉장히 그 병에 잘 안 걸리게 되는 저항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은 항원들을 좀 겪어봐야 돼. 겪어봐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저항력이 강해진다. 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알겠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미생물 발견이 미친 영향들 나오지. 미친 영향. 자,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 같은 경우 이제 생물원에서도 배웠어. 저기 순환 쪽에서 그 내용도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의 개발에 대한 얘기도 지금 방금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약화된 항원을 넣는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흙 파먹고 땅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고 뭐 배탈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항원들을 많이 겪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워낙 깨끗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걸 겪을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방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았던 거야. 어렸을 때부터 니네들 상당히 많은 예방주사를 맞았거든. 근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땅에 떨어지고 주워 먹고 아니면 일부러 땅에 떨어져 주워 먹고 이러면서 항원들이 여러분들 몸에 유입되면은 오히려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 백신이라는 말 거기 나온 거. 약화된 항원들을 넣어준다라는 거. 그거 한번 머릿속에다 다시 새긴다. 백신이 뭐라고? 예방주사야. 예방주사 뭐야?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진짜 살아있는 생균이 아니라 약화된 놈 넣어준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미생물이 결국 미생물하고 인간에게 미친 영향은 세균들이 이렇게 발견되어 옴으로써 인간에게 어떻게? 그렇지. 백신. 그 다음에 항생제. 꼭 기억해줘. 알겠어? 세균 죽이는 약뭐? 항생제. 그 다음에 예방하는 약뭐? 예방하는 주사 뭐? 백신. 됐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라. 그 다음 마지막 유전. 자, 유전학의 발달은 일단 수능에서는 한번 나왔어요. 순서가 수능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 순서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 그 워낙 유명한 아저씨죠. 멘델 아저씨. 멘델 아저씨가 원래는 그 종교인이었죠. 수도사였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멘델 유전 연구도 하시고 아주 훌륭한 업적을 좀 이루셨습니다. 자, 유전인자 땡그라미 치세요. 유전인자. 멘델은 유전인자 찾아서 땡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서튼이 염색체 땡그라미 치세요. 염색체 설을 주장했습니다. 염색체 유전인자가 있다고 얘기했고. 자, 이거 유전에서 배운 거 아니냐? 모건은 유전자 설이라고 해서 특정한 위치에 있다. 유전자가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봐봐. 멘델, 서튼, 모건.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유전인자가 있다. 염색체에 있는데 어디? 구체적으로 여기 있어. 그러면은 그 염색체에서 염색체가 이렇게 생긴 놈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얘가 단백질하고 DNA로 돼 있어. 그러면 이 DNA가 유전 물질일까? 단백질 유전 물질일까? 그걸 알아보는 실험이 있어. 그게 그립스와 에이보리 실험이야. 그립스와 에이보리 실험. 그리프스 에이보리 실험. 여기서 이건 사실 저거야. 생물2 배우면 다 알게 되는 거야. 페리엄 쌍구근 실험이야. 선생님 자꾸 생물2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생물2 하려니까. 자, 그리피스하고 에이보리. 교양을 넓혀줘요. 예? 교양을. 알겠어?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얘가 페리엄 쌍구균을 가지고 쥐새끼하고 실험을 했는데 누가 유전물질이라는 걸 알았냐면 단백질이 아니라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DNA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DNA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겠지. 그래서 DNA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그 DNA가 무언 짓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비를과 테이텀. 비대네, 비대. 자, 비태. 자, 비를과 테이텀이 이 DNA의 기능을 알아냈어. DNA의 기능을 알아냈어. 1유전자 1효소설이라는 거. 그냥 듣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DNA 구조가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DNA 구조가 밝혀진 거야. DNA가 이중 나선이구나. DNA 구조가 밝혀진 거야. DNA가 이중 나선이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DNA 구조가 밝혀지니까 거기에 뭘 알고 싶니?
DNA 구조가 밝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얘네들의 염기 서열. 그러니까 이거 염기가 있어요. 염기. A, T, G, C 4개의 염기가 있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는 거. 그래서 뭐 생투 선택한 애들이야 뭐 쉽게 얘기했지만 얘네들 염기 서열 DNA마다 A, T, G, C, T, T, A, T, D, C, D, C, C, C 이런 것들이 4개가 쫙 무작위로 배열돼 있어. 이건 유전 암호라고 그래. DNA. 그 염기 서열을 밝혀내는 거지. 염기 서열. 이걸 무슨 프로젝트라고 그러냐면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 게놈 프로젝트. Understand? 게놈 프로젝트. 오케이?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게놈 프로젝트가 바로 뭐다? 인간에게 있는 DNA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게 뭐냐? 이 표현 안 나왔는데, 염기 서열을 밝혀냈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A, T, T,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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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 T, A, A. 그러면은 잘 봐. DNA 일부분을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유전자라고 그랬어. 그럼 유전자가 뭐 하는 놈이라고 그랬냐면 특정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랬어. 알겠지? 따라서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은 쫙 밝혀냈는데 그 유전자가 무슨 단백질 만드는지, 그 유전자가 무슨 단백질 만들어서 이 단백질의 기능이 뭔지를 밝히면 돼. 그러면 이 단백질에 이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 단백질을 만들고 싶거나 할 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 즉 특정 단백질이 자, DNA가 엄청나게 긴데 여기 무슨 유전자 얘가 이런 단백질 A 단백질 얘가 이런 단백질 얘가 이런 단백질 만드는데 얘네들의 기능이 요런 게 있어야지 상당히 좋구나. 요런 게 있어야지 암에 안 걸리겠구나. 요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유전병에 안 걸리겠구나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또 잘라 가지고 이 부분 얘가 있으면 암에 안 걸린다면 잘라가지고 다른 생명체에 넣어서 이 단백질 많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맞잖아. 얼마든지 그 유전자의 기능, 다시 얘기하면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 기능, 종류 이걸 안다면 우리는 유전자를 싹둑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른 동물에 넣어서 그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또는 그 단백질 만들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요게 밝혀지지 않았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특정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아직 미완성 단계야.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알겠지? 이것만 밝혀지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근본, 우리 인간, 인류의 모든 그 설계도가 다 밝혀지는 거야. 지금 설계도의 그 어떤 도면이 밝혀졌는데 그 도면에서 뭐가 어디 자리 잡고 해서 무슨 기능 하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 다 밝혀지면 이제 인간이 완전히 낱낱이 발려지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올 그 획기적인 대변혁은요 상상을 초래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배를 한번 합시다.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건배! 빨리 들어. 참고로 색깔은 소주병 색깔이냐 소주는 아니다. 우리 피디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생물학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사야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토리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사실 여기 봐봐. 이제 다음 강에 배우는 게 뭐냐면 유전공학이거든. 유전공학이 뭐냐면 유전자 잘라서 붙이는 거야. 그러려면은 얘들아 요 사이에 DNA 구조 알았고 그 다음에 염기서열이 뭐 하는 역할인지 알고 있는 이게 최근이야. 이건 최근이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르는 효소, 제한 효소라는 게 제한 효소, DNA를 자르는 효소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유전공학이라는 게 발견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시점이 어딘지 잘 봐야 돼. 시점을 잘 생각해야 돼. 시점.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 자, 우리들의 교재는 어딜 볼까? 어디 볼까? 자, 178페이지에 1번은 뭐 이거는 뭐 그냥 사실 그냥 암기 내용이니까 옛날 사람들 아저씨들 이름 조금만 외워줘 그냥.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선배로서 생물학의 선배로서 좀 예우를 갖춰주면 되고 2번 봐봐. 178페이지 2번.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먼저 멘델 아저씨가 유전의 기본 법칙이지. 니은이고. 그 다음 유전 물질이 쭉 건너서 DNA라는 걸 밝혀냈어. 그 다음엔 DNA 구조가 어떤지 왓슨과 크릭이 밝혀냈지.
그 다음에 유전 정보가 유전 정보의 그 염기 서열 그것이 해독되고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어떻게 해서 전사되고 DNA로부터 어떻게 해서 전사되고 어떻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게놈 프로젝트에서 DNA 염기 서열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인간 게놈 지도는 제일 최근이야. 최근. 디귿. 알겠지? 다시 인간 게놈 지도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DNA상에 있는 모든 유전자 염기 서열 순서가 밝혀진 거고 됐어? 앞으로 진행돼야 될 건 요거라고 그랬어. 그 유전자로부터 무슨 단백질이 만들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요거 앞으로 내용이고 그러면 그 전에 뭐야? DNA로부터 단백질 만들어지는 과정. DNA로부터 단백질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바로 뭐냐면 유전 정보의 해독 과정이라고 그래. 기억의 해독이 바로 단백질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알겠지? 사실상 요거를 제대로 하려면 생물2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제 권유를 하는데 해라. 응? 생투 해야 돼. 자, 180페이지 마지막 1번. 자, 180페이지 1번. 빨리 봐. 그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 유전공학. 마지막에 유전공학 된 거라며. 유전공학이 뭐야? 자르고 유전자 자르고 붙여서 그 유전자가 뭐 하는다고 했어? DNA 일부인데 DNA 일부인 유전자 DNA 일부인 유전자 잘라서 붙이는 거야. DNA 일부인 유전자 뭐 한다고? 특정 단백질 만들어. 이 특정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때 자르고 붙이고 새로운 댄스. 알겠냐? 그래서 자르고 붙이는 건 유전공학입니다. 따라서 자르는 효소, 제한 효소가 발견돼야 돼.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생명과학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